안녕하세요, 여러분. KTN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치인의 본질적인 문제를 탐색하며 1992년 프랑스 블랙 코미디 영화 델리카트 쓴 사람들을 통해 현대 사회의 도덕적 가치와 연대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 정치에서의 도덕적 문제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우리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델리카트 쓴 사람들에서 다루는 주요 사회적 이슈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원 부족과 인간의 도덕적 가치 포기, 그리고 이기주의와 타인의 고통 무시, 그리고 사랑과 연대의 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자원 부족으로 인해서 인간의 도덕적 가치를 포기하는 상황. 예를 들어 그런 거죠. 한 정치인이 나와서 밥 한 공씩 먹자고. 말도 안 되는. 예. 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게 또 말이 된다는 게 이게 진짜 비참한 현실인 거죠. 종말론적 거의 이거 성경에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철학적 사고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안보, 식량이 가장 큰 안보 문제거든요. 네. 거대 이제 메가 트렌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후하고 식량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압도할 수 있는 자본력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제 그런 물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보리, 주원이죠. 그게 이제 정치자금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폭동이나 폭거나 무슨 어떤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 식량 때문에 가장 큰 고난을 받게 되죠. 그렇죠.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바로 이어져요. 예를 들어서 라면 가격이 오늘 사 먹은 것과 저녁에 사 먹었을 때 가격이 1,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매우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한 대책 자체가 없다는 게 매우 심각함을 떠나서 무지의 결정탁? 그렇죠. 외향적인 모습도 영화랑 좀 비슷해요. 생김새가 좀 과거 자본주의 사회일 때 풍겨주는 게 외향이 거대하죠. 네. 햄버거처럼. 네, 마치 미국 맥도날드를 먹는 사람들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가 일자예요. 그래서 유전자 변이를 뭐 입고 다닌다, 마시고 다닌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식량 안보라는 거예요. 자원이 고갈되는 거. 영화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정육점 사장이 인육을 팔아요. 하지만 먹는 사람들은 그게 인육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 공산주의, 뭐 체제 이념 뭐 이런 걸 떠나서 경제 성장률이 낮은 대부분의 국가에서조차도 식료품의 가격은 대한민국보다 훨씬 저렴해요. 선진국도 대한민국보다 많이 저렴하고요. 맞아요. 라면 하나의 가격 차이도 전혀 틀리고요. 돼지고기 가격도 대한민국이 한 2배 정도죠. 아마도 높을 거예요. 무서운 현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죠. 전기세 인상에, 가스비 인상에. 맞아요. 이제 쌀까지 그렇게 되면 도대체 핵심적인 보수라 지칭하는 사람들의 안보의식이 정말 그 근본적인 철학이 무엇인지 다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수가 아닌 것 같은? 그렇죠. 대한민국에는 저번에 잠깐 제가 정의 내린 게 대한민국에 진보가 없다. 네. 왜 진보가 없다는 결론으로 시작을 해야 되냐면 진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야 본인들이 보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반대가 있어야 그렇죠. 지금 이게 그거라고 네네. 확인시켜 줄 수 있으니까. 네네. 대한민국에 이제 진보가 없는 상황이 되면 지금 현재 보수라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본 틀을 잃어버리게 되죠. 색깔론조차도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현대라는 거. 네. 다 부족해요. 쌀만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기름도 부족하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단이 벌어지냐면 저번에 이것도 정치인의 그 철학이나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모 도지사가 경제적인 큰 위험을 또 만들어냈고 그쵸. 또 그자가 이번에는 또 골프를 치고 있고 근데 그분은 이거 진짜 외모 폄하하면 안 되지만 그분은 보면 네. 그냥 일 안 하고 노는 거 좋아하시는 분처럼 보여요. 노는 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 그분은 이제 그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 골프라는 개념이 비즈니스 연장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대중은 스포츠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비즈니스 연장이라고 생각하는 건 별로 없는데 정치권이나 이쪽에서는 자기만의 삼양동 정육점을 만들어서 음산한 빨간색 홍등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이 고기가 신선한지 이게 쥐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유통기한은 정상적인지 그것조차도 알 수 없는 정치적인 정책을 내놓죠. 늘 뭐 농민을 위한다고 얘기하고 강원도에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감자도 심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강원랜드까지 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 많은 사태와 사고 속에서 그쵸. 그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쌀의 힘, 밥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밥의 가장 근원지인 곳을 파괴시키고 있는 게 이게 핵심이죠. 기본적인 그 사회 현상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아니 밥만 먹고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기본적인 워딩과 단어의 그 가치가 그분의 이제 과거를 또 회상시키는 거잖아요. 어떤 특정한 뭐 언론사에 오래 있어서 그런 프레임을 가진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다음 정치인으로서 행보라는 게 있잖아요. 총선이라는 게 또 다가오고 맞아요. 그때 본인이 과연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앞에서 그 다음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쓰여지는 워딩으로밖에는 지금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게 마치 또 다른 이북에서 이민 오신 분이 말도 안 되는 4.3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런 변절이 아니죠. 가치가 없는 말로 계속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걸 또 받아쓰고 있는 그쵸. 그 뉴스의 가치라는 것 자체도 그 모든 것들이 암울하게 만들고 어두운 세상으로 지금 몰아가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보여져요. 그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자원의 고갈이 그들은 자원이 고갈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들만큼 잔고가 많으신 분들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데 맞습니다. 일반인들이 자원이 고갈될 때 그것이 마치 자기들의 잘못이 아닌 양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밥 한 공기 혹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무슨 공산당이 실효라 이런 프레임을 짜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워딩을 쓰게 되면 그게 단편적인 사실을 가지고 와서 계속 이슈화를 만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북한이라는 곳에서 나온 뉴스 중에서 그분에 대한 새로운 뉴스도 있잖아요. 네. 그건 절대 말하지 않잖아요. 인간으로 사지 말아야 될 사건에 대해서 맞아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강남을 돌아다니면서 선거 유세를 했던 그자의 행태가 과연 우리 강남구 시민들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강남구에는 과연 어떠한 프레임을 갖고 있고 그들이 사우나를 갔을 때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과연 아직도 공산당의 실효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그 자체가 좀 많이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분 북한으로 가시면 성범죄자시잖아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은 전혀 묻어두는 거죠. 그게 이제 도덕적 이슈를 우리는 제기를 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자원이 부족한 거는 한 국가의 리더들, 정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자들의 무지함과 정책의 무질서함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지 국민은 거기서 뭐 현장 속에서 아무것도 만들거나 하는 건 없거든요. 청원 자체를 하더라도 그걸 묵살시키는 권력자들. 맞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도덕적 문제점은 무조건 다 지우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자체도 도무지 우리는 전혀 의제도 안 되고 관심도 없는 부분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쵸. 그쪽으로 쏠리게 만들고 맞아요. 거의 극우에 가까운 상황까지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
제주도민들한테는 거의 모욕적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과연 그 사람들이 뽑혔을 때 과연 몇 프로 당선됐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분명히 알 텐데 어떻게 저런 모욕적인 언사를 할 수가 있는지. 마지막 결론은 또 하나로 돌아가요. 인육을 팔고 있는 자들인 것 같아요. 자기만의 정육점을 만들고 빨간색을 만들어서 본인이 빨간색인데 사람들을 빨갛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발전해 나가야 될 부분들을 모조리 다 이슈화해서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잘 공부한 좋은 머리들을 네. 나한테 유리한 내 주머니 채우기와 내 권력을 키우는데 쓰는 부분으로 머리를 쓰다 보니 네. 어떻게 하면 이슈를 시키는지에 대해서 더 몰입하고 그래서 그렇죠.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토론하고 싶다가도 어떤 또 이런 새로운 말도 안 되는 걸 던져서 거기에 또 집중하게 만들어서 기존의 의제를 흐트러뜨리고 그게 그자들이 가장 하는 행태가 도덕적인 가치를 포기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하고 인육을 파는 정육점 블랙마켓을 운영하는 자가 합리화를 시키잖아요. 그쵸.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고 사람 고기를 팔면서 사람들을 위해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색깔을 보여주고 당연시 만들고 그건 양심이 있는 자들은 결코 할 수 없는 것들인 거죠. 뿌락지의 형태일 수 있고요. 이거는 국가적인 배신자들이 그런 행태를 많이 만들어내죠. 친일의 흔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공산주의라는 거를 매도하고 만들어가면서 색깔론으로 만들어가고요. 과거 독재시대 때부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그분들이 다시 회복하는데 뭐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선두에 쓴 자들이 바로 이런 금배지를 달고 있지만 도덕적인 가치를 포기한 자들의 행태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권력과 네. 부 네. 자본에 대한 이 애착이 있어서 네. 거기 안에 있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네. 이들이 만들어 놓는 것에 타서 같은 오히려 그들 선망하는 사람들이 그걸 추종하는 건가요?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자기 거를 자기의 이기적인 것을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덕적인 거를 포기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 편에 서서 막 선동하고 하잖아요. 네.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거에 앞장서서 저렇게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도덕적 가치가 파괴되는 현상이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검사라는 명함을 갖고 있는 자들 중에서 범죄 행위를 한 분들이 좀 몇 분 계시잖아요. 네. 뭐 공문서를 위조하기도 네네. 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일반인들과 비슷한 법적인 어떠한 것들을 제재를 받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법의 성실성, 법의 형평성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법은 사라진 적은 없겠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받아 느끼는 점은 나의 신분이 어떤 특정 직업을 갖고 있거나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은 그 법의 태도에서 벗어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추종자들은 도덕적 가치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저자들은 벌을 받지 않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양심과 내 자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이제 바뀌어요. 주머니로, 돈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세월호 현장에서 옆에서 뭐 피자를 시키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여성의 인권이라고 얘기하면서 주장하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조민 씨나 아니면 뭐 그쪽 그 교수님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여성의 인권을 외쳤던 그자들이 지금은 사라져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추종자들이 도덕적 가치가 슈퍼챗으로 이제 바뀌어 있는 거죠. 아. 왜? 내가 그들과 함께하면 나 또한 법망에서 피할 수 있다는 게 그들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거의 이제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거죠. 암울의 시대. 도덕적 가치가 말살된 시대. 근데 물론 뭐 슈퍼챗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 그거 진짜 이해가 안 돼.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기업의 행태도 이제 비슷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커피 믹스에 실리콘 조각이 있는 게 맥심이라는 회사는 그래도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하지만 그 맥심이라는 원래 키워드는 단어는 원래 프랑스 거예요. 맥심 드 파리라는. 하지만 그 행태 자체도 맥심이 원래 가지고 가면 안 되는데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전 좀 이해가 안 돼요. 피에르가르딩의 그 로얄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마치 파리 바게트가 원래는 파리에 없었는데 이제 파리에 본점을 내면서 예, 고유 명사화 되는 것처럼 가장 피곤하거나 가장 힘들게 하는 것들이 정치 권력자들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 소위 말하는 재벌이라는 자들, 그리고 재벌이 계속 세습되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보는, 우리가 늘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공산주의를 욕하면서 세습체제라고.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세습체제인데. 그럼 공산주의네요. 하지만 저들은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죠. 자본주의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런 경제적인 가장 큰 위치에 한 주체자들도 도덕적인 가치가 사라져 있는 거죠. 그자들이 갖고 있는 게 뭐 스타벅스 주식을 갖고 있는 거고, 그들이 무슨 대한민국에서 월등하게 나아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혜택을 주나요? 약탈하고 뺏으려고 하고, 도덕적 가치가 새롭게 창출되고 만들어지는 그 일선에 선 것들이 이제 경제인들인 거죠. 그들이 금배지를 단 자들과 야합하고 같이 뭐 결혼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소송 걸리면은 무슨 거대한 정말로 유명하신 분들, 뭐 검사장 이상급들의 변호인단을 데리고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삶과 그 모든 것들에 단 1,000만 원이면 해결될 것들을 1억이 넘고 10억이 넘는 변호사들을 보내는 이 가치의 변절,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경제인들도 정치화가 되어 있고 그들도 마치 금배지를 달고 있는 것처럼 그런 형상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연애 쪽도, 우리 문화 쪽에도 그게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정 연예인들이 모든 채널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연계되어 있는 라인이죠. 중소기업처럼 보여지는 라인. 그런 분들이 뭐 마약을 할 수도 있고 노름을 할 수도 있고 음주운전을 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정말 떳떳하게 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건 보이지 않는 일종의 또 이것도 카르텔 비슷한 거예요. 모든 곳이 다 카르텔화되어 있고 우리가 보여주는 뭐 검사 카르텔, 뭐 기재부 카르텔만 있는 게 아니고 문화 자체 안에서도 그게 지금 많이 심화되어 있고 고착화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미 대한민국이 그렇게 변화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걸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뭐 다음 소위 영화. 이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면 광화문에 나가서, 광장에 나가서 촛불을 드는 거. 저는 촛불을 들고 네. 그런 뭐 영화가 됐던 드라마가 됐던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것도 네네. 저는 되게 큰 힘이 되고 네. 또 이런 지금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답답하고 네. 보고 싶지 않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데서 그래도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네.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저는 그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제 시민이 할 수 있는 거는 나약하지만 촛불이라는 걸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작은 회초리 하나를 뭉쳐놓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 작았던 사람들, 그 중에서 이제
뭐 문화혁명가, BTS가 이제 문화혁명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RM 뭐 이런 분들은 한국 그림과도 이제 콜라보를 하고 음악이라는 걸 만들면서 인디고였던 것 같아요. 인디고라는 음악을 만들면서 한국 화가의 그 작품성을 기리고 콜라보를 하면서 그 한국 그림과 그 예술에 대한 가치까지도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 예술에, 그래서 그 사람의 음악을 이제 예술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이 추구하는 철학과 가치가 유엔에서 연설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가치가 얼마나 많은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정말 방탄소년단 RM이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네. 같이 이렇게 뭐 깊이 생각 안 하고도 좋은 게 뭐냐면 네. 조끼가 갖고 있는 자기의 파워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이거를 아주 소중하게 잘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네. 예술과 네.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홍보가 되는 건데 네. BTS 했을 때 K-팝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 예술에 관련해서 BTS라는 사람을 보러 왔다가 같이 연계해서 보게 되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게 그런 부분에서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도덕적 가치가 소멸되고 사라져가고 있는 이 권력의 현장 속에서 그나마 문화, 한국 콘텐츠, 그리고 방탄소년, 그중에서 또 RM이라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이제 저번 주에 학교 초청 1위 스타로 등극을 했어요. 맞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유수의 가장 유력한 정치인들이 가끔 학교에 초청을 받지만 과연 매스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과 실제의 모습은 교차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RM이라는 사람이 1위로 등극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가 보여줬던 현상을, 그 진실을, 그리고 철학적 가치, 그 젊은 친구가 하고 있는 그 철학적 가치가 소중한 거를 대중과 시민이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제 와달라고 스타 1위로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멋있는 친구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 해외에서도 이제 누군가를 초청한다는 것 자체도,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이제 음료 시장에 혁명가가 있어요. 네. 뭐 블랙보리, 하늘보리 이렇게 창출하시고, 이분도 일본이 티 음료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크거든요. 그쵸. 하지만 이분이 일본에 초청받아서 강연을 했었어요. 오, 대단하신 분이다. 네. 그러면 시작은 음료라는 개념으로 시작하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은 유통을 인문학적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홍익인간과 같은 것 같아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유통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그리고 우리 음료가 왜 소중하고, 이게 왜 한국적인 마시는 문화가 될 수가 있는지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네요. 식음료의 네. 문화를 하나를 만들어내시고 창출해내신 그렇죠. 거죠. 창조라는 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만들어낸, 예를 들어서 로고 하나만 해도 한국적인 정서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그렇죠.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수많은 그거는 뛰어난 분들이 항상 그 순환을 많이 받지만, 하지만 그분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대한민국의 이제 냉장고 혁명을 만들어낸 거죠. 콜라 사이다밖에 없는 곳에서 우리의 가치잖아요. 뭐 가을의 향기와 한국적 정서를 품을 수 있는 가을 대추라는 것들, 초록 매실이라는 것들, 그게 이제 유통과 만났을 때 농민을 살릴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때 기업의 가치가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져 나가는 거고, 그러면 대중이 그걸 알아요. 하다못해 이런 깡통 하나에 1200억을 찍을 수 있다는 거는 그 안에 가치가 있다는 거죠. 철학적 가치가. 맞습니다. 근데 확실히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쭉 들어보면 네. 자기만의 철학적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걸 하면 네. 이용하는, 또 그걸 보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정리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 다들 안에 갖고 있는 것들이라서 그런지 그런 게 다 그렇죠. 통해서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철학을 가져야 되고 뭐 철학적 가치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맞습니다. 사실 그 믹스커피 얘기 하셨잖아요. 네. 경제 카르텔 쪽에서의. 네. 근데 지난주에는 토마토 네.
이렇게 자꾸 음식에 대한 이런 불신이 생기면 지금도 네. 다른 부분들 때문에 불신이 자꾸 생기고 있는데 네. 아 이러면은 더 불신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음식 얘기하기 전에 택시 탔을 때 그 요금이 지금 인상되니까 네. 그 파급이 어떻게 오냐면 이게 늘 얘기하지만 이게 코브라 이펙트랑 똑같은 거예요. 어떠한 플랫폼 회사에서 시민을 위한 가치 창출이 사라지고 도덕적 가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기주의라는 게 생기고 타인의 고통을 이제 무시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저들이 나에게 우리 과거에 쥐꼬리를 가지고 오면 뭐 돈을 주는 거, 네. 인도에서는 코브라를 가지고 오면 돈을 준다. 이게 코브라 이펙트예요. 하지만 시민은 어떻게 바뀌어요? 변화되는 게 택시 요금이 인상되면 안 타요. 그러면 그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파급되는 효과들이 경제적인 내리막으로 이제 치닫게 만드는 거죠. 그들이 만들어내는 이기주의적인 타인의 고통을 무시해버린 그런 기획이죠. 기획. 자기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따라오겠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이 지금 영화 통닭 그거 저 삼계탕 그게 도매에서 유통되는 가격이 1,400원에 시작해서 지금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한 2,500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소비자에 올 때 3만 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통닭을 시켜 먹기 위한 사람들의 그 고통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가정의 행복이 원래 10,000원의 행복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3만 원으로 행복을 찾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왜?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통닭 한 마리를 먹기 위해서 3시간을 노동을 해야 돼요. 노동의 가치가 변절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 생산성에 대한 가격을 또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2,500원짜리 닭이 도대체 누가 가져가는 그쵸. 예를 들어 뭐 BBQ에서 배달 요금이 7,000원 선 뭐 이렇게 잡힐 수도 있어요. 10,000원이 잡힐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안에서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에서 2,500원짜리가 어떻게 되든 2만 원 중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3만 원까지 올라가면 프랜차이즈 플랫폼과 배달 플랫폼의 이기죠. 이게 마치 그 편의점들의 이기랑 똑같아요. 편의점 점주들이 힘든 이유는 단 한 가지잖아요. 로열티에 대한 분배의 문제성이잖아요. 거기서 아르바이트한테 10,000원 주는 게 왜 어려워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그렇겠네요. 광고비를 많이 쓰니까. 광고비를 쓰고 거대한 유통망 속에서 인간의 가치를 24시간 일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잖아요. 아마존도 그랬고 편의점도 24시간 CCTV가 들어가면서 단순 노동을 확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할 노동의 확산보다는 인간은 원래 사회적 동물이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잖아요. 근데 생각할 시간을 없애버리죠. 왜? 힘들게 노동을 계속해야만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할 시간이 없죠. 자야 되니까. 네네네. 물론 이제 통닭이 3만 원에 지금 막 딱 택시 요금 올랐더니 사람들이 택시를 안 타와 같은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면 소상공 사실은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대기업이 하지만 운영은 소상공인들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3만 원씩 하게 되면 손님이 줄어. 그러면 결국 가맹비는 계속 내고 있는데 수입은 없고 그럼 빚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거대 회사는 간판만 파는 회사는 망하지 않고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계속 사람만 바뀌는 거죠. 그들의 부가 계속 위로만 이동되는 거죠. 부가 연쇄적으로 나누어지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통닭을 사 먹은 사람은 빈대떡을 팔 수도 있잖아요. 족발을 팔 수도 있고 이게 순환적 구도가 돼야 되는데 맞아. 이게 대기업 위로만 계속 올라가는 상납 구조죠. 어떻게 보면. 아무리 기름값이 오르고 밀가루 값이 네네. 올라서 전반적인 재료들이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통닭값을 올려야 됩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건 자기 주머니 포르쉐를 타기 위한 마케팅적인 기업
이기주의적인 윤리 경영이고요. 전통 시장 가면 통닭 한 마리 8,000원이에요. 싱싱하고 맛있어요. 맞아요. 거기서 새우 튀기고 뭐 튀기고 하면 통닭 한 3마리 정도 양이 되면 3만 원이거든요. 오. 그렇잖아요. 정 뭐하면 퀵 서비스로 받아도 돼요. 그러네요. 그렇게 해도 시켜 먹는 것보다는 훨씬. 기업 이기주의가 만든 게 어떤 거냐면 편리성이라는 친절함을 씌우고 거기서 독과점 형태로 이제 변화가 돼요. 편리함으로 다가와서 독과점의 형태로 변화되고 그 다음에 가장 크게 변절되는 것은 가격이 정책성으로 가격으로 모든 것을 이제 일원화시키죠. 택시비도 마찬가지잖아요. 플랫폼이 하나 들어와서 친절함으로 다가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콜비가 바뀌는 거죠. 맞아요. 5,000원씩 지금도 5,000원씩 네네네. 내나 저는 택시 요금 뭐 물론 자가도 이용을 하지만 이용 안 하거든요. 네. 이제 올랐다고 얘기하고 나선 더더 이용을 안 하는데 가까운 거리여도 여기서 우리가 이게 자본과 국가의 그 중간 지점에서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거거든요. 자본을 따라갔을 때 독과점 형태로 변화되고 국가로 갔을 때는 이게 뭐 공산주의니 무슨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이제 중첩되는 상황으로 좀 가는 게 좀 좋아요. 경기도에서도 배달 앱이 있어요. 서울에도 있죠. 배달 앱이 있고. 네. 그럼 이 배달 앱이 활성화가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지고 공적으로 좀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지만 그게 왜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언론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맞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친절함으로 다가온 모든 것들이 독과점 형태로 바뀌고 그러면 그 부의 분배가 어디로 가는지를 다시 되짚어 봐야 되거든요. 대부분이 그런 부의 형태가 바뀌면 정치적인 선 안에서 법 제도도 또 바뀌고 있어요. 법을 바꿀 때 뭐 예를 들어서 여당에서 이제 법을 의제하고 바꾸더니 10억이 든다는 가설이 있고 야당에서는 5억이 든다는 가설이 있고 그리고 또 간접적인 조그만 곳에 가서 법 의제를 만들 때는 3억이 든다는 이런 가설도 있어요. 그만큼 독과점 시스템과 정치인의 밀착도가 있다는 어떻게 보면 이건 가설입니다. 그것도 같이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왜? 항상 얘기하지만 편리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편리한 건 없어요. 배달 기사의 생명의 위험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 그런 세상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자체에서 배달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보면 지역 상권이 살아나요. 그렇죠. 더 맛있는 점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국민들은 운동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배달을 안 해주기 때문에 직접 사가지고 가야 돼요. 배달 앱에서도 네. 개인이 네. 고객이 배달 서비스 해주면 그 사람한테 10,000원인가 얼마가 들어가는 그런 걸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로 해서 이거지. 오토바이 배달로 생계를 이어가는 그분들이 하나의 조직을 이뤄서 이런 문제 제기를 기업에 하니까 알아서 그럼 니네는 꺼져. 그럼 나는 니네 이 회원들끼리 서로 그 근처에 있고 지나가는 길에 배달할 수 있으면 네. 갖고 가서 해주고 용돈도 벌어라는 시스템으로 니네한테 줄 돈 얘네한테 주면서 이렇게 할래. 네. 그 대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기업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이런 운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배달하시는 분들은 업이었던 분들은 또 업을 하나 놓치게 되는 거고, 그죠? 맞는 이야기거든요. 맞는 이야기인데 하나의 일탈 현상으로 볼 수 있고요. 시스템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시스템을 좋은 걸 낸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이거든요. 맞아요. 카카오 택시와 타다와 여러 가지 딜리버리 현상이 있잖아요. 근데 법 제도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이 프레임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면 돈의 흐름이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돈의 흐름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개입이 있고 독과점 형태로 변화되고 왜 항상 친절함으로 다가와요. 이러면 너희를 위한다고 얘기하지만 맞아. 실질적인 거는 우리는 우리의 살을 잘라서 파는 정육점에 가서 우리의 고기를 먹고 있는 거죠. 우리의 피와 땀을 저들의 마케팅에 속아서 또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경제가 힘드니까 네.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는 어떤 그리고 시간과 맞아서 그 부업 아닌 부업이 될 수. 옛날에는 부업으로 인형 눈깔 붙이기 하고 봉투 붙이기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종의 그런 부업의 하나의 형태로 그런 게 나온 건데. 그 가치 개념에서 이윤 추구가 1순위로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과거 이제 미국 자동차 회사에서 안전벨트를 달지 않았어요. 예. 아 그래요? 옛날에? 네네네. 왜 다친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게 경제적 비용이 더 싸게 먹혔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생명에 대한 것이 나오면서 이제 안전벨트라는 자동차 이제 그 공정안이 이제 넣기 시작한 거거든요. 배달이 많아지면서 이제 배달 사고가 잦아져요. 그럼 네. 사회적 이슈로 넘어와요. 네. 회사에서는 이게 무조건 사회적 이슈로 넘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주가가 사회적- 떨어지니까. 그렇죠. 경제적인 게 이제 자본의 흐름 때문에 그 주식과 경영과 자본이 세 개가 이제 따로 노는데 주식의 가치에 일단 변동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회사에 대한 자본, 자본의 흐름에서 배달 시스템에 대한 보장성을 이제 강화를 해야 돼요. 아.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포장은 그럴싸하게 하죠. 하지만 실질적인 뭐 비용 감소예요.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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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돈의 흐름을 보면 조금 더 실체적 진실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돈의 흐름을 보면 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철학적 가치가 조금씩 더 자세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표어로 내놓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다르다는 거.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거대 기업들이 마트라는 걸로 해서 시장을 장악을 하잖아요. 전통 시장을. 네, 네. 전통 시장하고 상생을 한다는 이유로 뭐 맞아요. 일요일에는 이제 휴업을 하고 그리고 뭐 전통 시장을 위해서 어떤 것을 이제 뭐 지원 사업도 해요. 지원 사업은 매우 훌륭하고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일차가 뭐냐면 마트를 생산하고 지역 환원이라는 친절함을 보여요. 네. 지역 환원. 네. 왜?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선 그 고용을 확대시킨다는 네, 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자, 이제 돈의 흐름을 봅시다. 마트를 하나 만들었을 때 캐셔라는 직종이 지금 자동화돼서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지만 네. 아웃소싱 형태로 직원을 채용을 해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돈들, 급여 외의 모든들은 본사로 올라가요. 마치 지역에 있는 수많은 성당들이 지역의 환원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돈은 다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죠. 자, 수많은 마트들이 있어요. 그 돈이 다 중앙으로 넘어가요. 중앙으로 넘어가면 대주주와 그쪽 사회적 뭐 이윤, 뭐 기업 이윤으로 남겠죠. 정통시장 자체에서 활성화가 되고 남으면 지역에서 다시 환원이 되고 순환이라는 게 돼요. 족발 먹었던 사람이 피자를 먹고 이게 환원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하지만 마트라는 시스템 안에 들어왔을 때 과연 그 안에 고용이 얼마나 될까요? 전통 시장 안에서 그 고용 효과와 그 마트 하나의 고용 효과 분명히 차이점이 있고 업무복은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주창하는 모든 것들은 고용 효과라는 것과 지역에 환원된다는 효과라고 터오른 친절함으로 쓰지만 그 안에 시스템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네, 저도 그 말에는 공감해요. 근데 네. 그 이기주의와 타인의 고통 무시 요 부분에서 우리가 그 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그 지역의 환원하고 지역의 환원을 빙자로 해서 네. 과연 그 지역의 그 토산품이나 뭐 이런 건 네네. 얼마나 사들일까 막 이런 얘기 네.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역만의 지역 행정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행정과 이게 모든 게 다 이제 융합되는데 가장 크게 위협적인 게 식량 안보였잖아요. 네. 그다음에 기후와 자연에 대한 위험이에요. 그게 이제 후쿠시마 사태랑 똑같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현상이 어떤 거냐면 신고리 사오기 계속 하래요. 전 유럽과 전 세계가 탈원전화를 하고 있어요. 탈원전화를 한다고 해서 내일 되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 쓰던 일회용 장갑 하나 폐기하는데 200년이 걸려요. 탈원전화라는 것도 시스템에 의해서 다음날 중단을 멈출 수가 없어요. 왜? 핵이라는 게 융합되고 발전이 되면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옆에 이제
수력 발전이 같이 돼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이쪽으로 해서 수력을 같이 써야 돼요. 네. 왜?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계속 이어가는데 마치 다음날 그게 문을 닫고 경제적 파급이 오는 것처럼 지역인들을 그렇게, 호도하고 맞아요. 돈 몇 푼의 지역 사람들을 이렇게 맞아. 예, 무슨 그러니까요. 지역분들이 무슨 못 사는 뭐 노숙자들도 아니고 멀쩡하게 농사 짓고 있는데 잘 살고 계시는데. 거기서 방사능이 나와도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또 거대한 카르텔로 가면 원자력에 대한 대부분은 일본과 미국이 좌우를 하고 있어요. 왜? 그 안에 무기 거래처럼 수많은 부품에 대한 보이지 않는 또 그렇죠. 이 자본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작게 가면 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가 용산으로 가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예를 들어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 원한대로 가야 될 것들 기존의 주민과 그다음에 행정과 타협해서 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측량하고 그다음에 만들어가고 설계까지 다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뭐 요진으로 갈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요진 말고 다른 도수로 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고양시라는 작은 행정 안에서도 무질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기적인 그쵸. 그리고 시민을 무시한. 그쵸. 아,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보통 그 지금 고양시 얘기하셨으니까 아주 쉬운 예로 네. 고양시 시청 이전 문제로 해서 물론 시청 이전을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요. 네. 그런데 보셨을 때 이 네. 소통의 부재라고 하는데 네. 과연 어떤 소통 방식을 취하는 게 이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사람이 하면 좋다고 보시는지. 그 시장님 쪽에서는 시민들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거부하고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한대요. 네.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냥 찬성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전을 찬성하는 사람이 봤을 때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면 제대로 된 소통이라고 보세요?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이건 되게 이제 큰 사안인데 좀 작은 사안부터 이제 예를 들면 한때 그 계곡에 네. 백숙집이 정말 많았잖아요. 네네네네. 그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그곳에 찾아가서 회의했죠. 네, 얘기하고 거기서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과 책임질 수 없는 부분에서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물론 무슨 긍정적일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어찌 되었건 선의의 피해자거든요.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하고 있다가 그 찰나에 누군가는 권리금이라는 주고 분명히 들어갔을 텐데 그 시점이 그렇게 맞았을 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사람이잖아요. 네. 주민이고 나를 뽑아준 사람들 그 사람들과 직접 대면 그리고 소통이라는 건 만들어가는 거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가면서 보다 더 공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만들어간다는 건 사람들이 늘 그 주창하는 게 시장이라는 사람이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전문가 의견을 오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통의 가장 기본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다시 이제 고양시로 넘어올까요? 네. 시장이라는 자가 주민과 소통을 했다고 하면 그게 어떤 특정 매체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 하는 건 소통이 아니에요. 대중적인 모든 매체에서 편향적일 수도 있고 편향적이지 않은 다수 다른 의견들이 나와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공론화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 반대하는지 의견을 듣고 물론 제시를 했대요. 뭐 다른 어떤 조건들을 제시를. 시간에 대한 문제가 먼저 일단 선순환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의제를 세팅하고 만들고 그 의제의 합일점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5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걸 조정하려면 최소한 1년 정도는 다시 공론화라고 다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죠.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렇죠. 내가 또 그 후에 방책으로 제시할 것도 제시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 똑같이 시간이 5년은 아니더라도 걸리긴 걸리겠네요.
기본적인 게 절반 정도는 다시 소통의 시간이 있어야 합의점을 찾아갈 수가 있고 이유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짧으면 이유라는 것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짓이 많겠네요. 거짓이 많은 게 아니고 소통의 부재인 것을 소통인 것처럼 만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 하나의 자그마한 학급에서 우리끼리 이제 반장을 만들고 그 전 반장 그리고 그 전 반장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학생 60여 명 지금 뭐 한 30몇 명의 학생들이 소풍 갈 곳을 정해놓고 그것을 선배들까지 5년 동안 앞으로는 수학여행을 가든 어디를 가든 정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반장이 오더니 제주도나 뭐 후쿠시마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후쿠시마로 가야 될지, 왜 제주도로 가야 될지를 소통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되면 당연히 의혹이 생기죠. 왜? 후쿠시마 수산물 이 사람은 그냥 먹을 수가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가? 이 반장은? 아니면 저 반장의 부모님이 그걸 하나? 이 생각해봐야죠. 아니면 그런 의혹이 들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이미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가기로 하고 그러면 거기에 모여있던 30 몇 명의 학급에 있는 학생들이 뭐 그중에 몇 명은 반대도 했겠지만 민주주의라는 게 만들어가면서 공론화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수의 의견이 이렇게 가는 게 더 좋구나. 그게 지역적인 거거든요. 그 학급에 어떤 색깔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고양시만의 색깔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 역사와 전통을 위해서 그 고양시청 자리만 해도 그게 어떠한 개인의 어떤 헌신으로서 세팅되고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적인 그 역사를 그대로 가지고 한국적 정서, 고양시만의 정서를 맞는 그 도시 개발과 함께 이게 그 건설 그 투영도나 이런 것들도 아마 그게 다 투영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헌신했던 사람이 어쩌면 이름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고양시의 가장 큰 이점이라는 게 설계도 안에 이제 투영돼야 되고 왜? 그렇죠. 시청의 역사는 한 번 만들어지면 그게 100년이 갈 수도 있고 200년이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문화적 가치가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도시 개발 안에서 형평성을 만들어서 고양시 전체가 아우러서 우리가 남이가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은 사람들인데. 예. 나는 뭐 강남에 살고 너는 강북에 살기 때문에 특권층이라는 게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왜 고양시에 무슨 한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진짜 생각해 보면 강남에 살던 강북에 살던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서울 사람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맞는 말씀이네요. 소통의 부재가 올 때 이기심이라는 걸 어떻게 느낄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도의원이라는 자가 자신의 그래도 누군가가 뽑아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 시의원도 누군가가 뽑아준 사람이에요. 그 시민들이 뽑았죠. 그렇죠. 그 지역민들이. 그리고 시장도 누군가가 뽑아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고향 시민들이 뽑았죠. 그렇죠. 근데 내가 고향 시민이 뽑은 나는 고향의 시장이고 지방자치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 물론 표출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맞아요. 친절함을 씌우겠죠. 네. 그 친절함이 과연 얼마 된 친절함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100일짜리 친절함인지 50일짜리 친절함인지 하다못해 고양시 복지와 뭐 배달입길 해가지고 뭐 정화사업 과연 그건 제대로 쓰고 사용되고 있는지 맞아요. 뭐 제2별관에서는 공무원들인데 새벽 2시까지 일은 하고 있는지 시장은 정말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쵸. 시민들이 뽑은 시의원 구의원, 그 다음에 고양시를 함께 발전시켜가는 그 도의원들들. 그들이 화합해서 5년 동안 이루어낸 게 고양시청의 그 원안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자긍심과 그렇죠, 그렇죠. 자부심을 가졌겠어요. 드디어 이제 우리의 얼과 고향의 그 기틀을 만든 걸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한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순간 이건 소통의 부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소통의 부재에 이기주의가 낳은 타인 고통, 그들의 고통,
허탈감부터 박탈감부터 해가지고 거기 주민들의 그런 아픔까지도 다 그냥 무시된 거네요. 그렇죠. 이 판단을 색깔론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의혹을 만들고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장이. 왜? 전 시장님이 어찌됐건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번에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 좋은 얘기를 많이 네, 했어요. 많이 그때 하시죠. 제가 이제 물어본 게 자치단체장의 그 책무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언론적인 얘기를 해요. 당연히 언론적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저희가 탐사를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행히 전화 몇 통화 했더니 일단 다 깨끗해졌어요. 실버 정책도 하고 예산은 줄었지만 그나마 좀 청소는 하고 있어요. 다행이다. 네. 하지만 그 예산이 왜 줄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주지 거예요. 않고 맞습니다. 가장 위험한 게 한 사람의 결정이 시를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왜? 우리나라. 그자들은 시민들이 뽑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거를 행정을 하라고 뽑아놨는데 그쵸. 의견을 수렴하지 일부의 것을 시민 대다수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보도자료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자신이 결정한 게 맞다고 생각되면 뭐 시민 투표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과거 무슨 그 서울시장이 한번 그랬잖아요. 무상급식에서 시민 투표하더니 사표 내고 나갔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는 제 직을 내놓겠습니다. 근데 정말 직을 내놓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게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그자가 하는 말이 맞다면 시민 투표라도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뭐 여론조사를 해봤더니라고도 나오기는 하지만 여론조사 나왔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여론조사 뭐 정상적인 곳이 과연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쵸. 저는 뭐 솔직히 믿을 만한 여론조사는 한 군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여론조사 꽃이 왜 믿을 수밖에 없냐면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가장 비싼 돈, 가장 많은 시간. 맞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형태를 띠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러면 편차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 BTS를 좋아했다가 내일 BTS를 싫어할 수는 없거든요. 편차의 변화라는 건 시간. 그 시간의 그래프가 모든 걸 이야기하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이 편차가 오늘과 내일이 틀리다는 거는 천재지변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여론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거는 뭐 거대한 지진 현상, 거대한 어떤 천재지변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고선 어떻게 10%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건 근데 적당한 프레임을 가지고 그쵸, 적당한 그쵸. 내가 원하는 걸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실 뭐 이렇게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통계를 인용한 어떤 논문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내가 원하는 수치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질문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질문의 가치가 얼마나 객관성을 띠느냐. 그쵸. 근데 통계 자체가 통계학자들이 늘 얘기해요. 거짓말. 진짜 거짓말. 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있는 새빨간 거짓말을 바로 통계에 비유를 하거든요. 통계는 세팅할 때 이미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고 통계라는 걸 만들어요. 예를 들어 나는 이런 걸 싫어해요. 뭐 비타 파워백 이걸 싫어해요. 하지만 나를 여기 대입시켜서 통계라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건 대중성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계에 오르죠. 이번에 그 고양시에서 그 시청 측에서 진행한 네. 여론조사가 그 질문 자체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이게 이제 음모론입니다. 행정과 미디어가 만날 때 중간에 통계라는 팩트를 넣어서 맞아요. 이슈를 만들어내요. 색깔론도 똑같아요. 어느 한 색깔을 놓고 빨간색이 싫어요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다음 중 어느 색을 더 좋아해요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죠. 빨간색이 뭐 이런 에너지를 갖고 이런 좋은 점을 갖고 있는데 당신은 빨간색에 대한 긍정적이십니까? 부정적이십니까? 하면 그때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생각은. 네네네. 대부분 이제 시민과 국민들은 매달 돈 빠져나가잖아요. 그 공영방송에 항상 돈이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50% 이상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방송의 공용성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 뉴스의 시청률보다 다른 곳의 시청률이 더 많이 올라오는 사태가 이뤄졌거든요. 하지만 계속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어떠한 통계가 필요하죠. 그때 이제 의제 세팅을 바꿔요. 시작할 때 이재명 프레임이 이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뭐 노동자였고 욕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앞에다가 요약을 하고 리드를 잡아놓고 질문하면 부정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왜? 한 번 처음에 인식된 걸로 마지막에 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잘생김으로 가면 잘생겼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편다로 가지. 그쵸. 예, 근데 맞아요. 시작할 때 이 사람은 뭐 공산당이었고 이렇게 가면 공산당이 하는 좋은 정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통계라는 게 그래프가 이제 변동이 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다른 여론조사 기관도 되게 훌륭한데 이제 돈적인 부분 때문에 더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론조사와 이제 뉴스 매체와 거의 전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광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안에 있는 기사의 색깔이 조금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여론조사도 어딘가에서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의뢰처에서 예를 들어서 콜라에 대한 소비자 조사를 할 때 그쵸, 그쵸. 여기서는 객관적인 나의 자료가 필요하지만 그 외에 자료가 또 필요하죠. 왜 콜라가 좋아야 되는지 자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면 뉴스에 나올 때는 왜 좋아야 되는지가 이제 뉴스화가 되겠죠. 통계조사는 여러 개를 갖고 있겠지만 자기들이 사용하는 건 이걸 선택하겠죠. A를. 그래서 공영방송도 좋고 다 좋지만 그래서 독립 언론이 네. 이렇게 시청자들과 그 네네. 시민들의 네네. 후원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더 신뢰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네네. KTN도 그런 독립 시스템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자본적인 투영이 쫙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런 점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쭉 풀어보고 들어보면 네. 드라마에서 하는 게 다 허구가 아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서 맞아요. 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네. 그리고 그렇게 움직여지는구나. 그래서 너무 슬플 때가 많아요. 그 이기적인 게 이타적인 게 모든 사람이 고통을 이제 무시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 사회적 현상까지 오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드라마 이런 거 보면 그 현상을 극복해내는 게 또 사랑이에요. 맞아. 팩토라스면 구라라고 말하는 거고요. 사랑이라고 말할 거면 이미 하나의 헌신. 헌신이라는 건 이해라는 거죠. 내가 그가 돼 있는 거고, 그가 나의 입장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금전, 재화 이런 것들이 바닥에 내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는 서로 가지라고 하는 이게 원래 한국 마인드인데. 이게 진정한 한국 정서거든요. 누님 먼저,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쵸. 이게 되어야만 좋은 결말로 나가고 그나마 미래가 보이는 국가적인 현상으로 문화적 현상이 계속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런 드라마와 하다못해 뭐 이걸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좀 그렇지만 좀 아름답게 물론 책에만 있지만 현실엔 존재하지 않지만 드라마 속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길복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든 남자가 어떻게든 그 여자분을 사랑하고 여자분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또 엄마를 사랑하고 물론 그 안에 있는 내용적인 형태에서는 왜 거기 또 일본 색깔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일본 느낌 저는 우리가 이제 자본의 흐름을 보면 네. 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을 저도 했어요. 이거는 일본에서 자본을 댄 건가? 넷플릭스에서 한국을 가지고 한국 컨텐츠, 한국 배우와 한국이라는 배경으로 작품을 했을 때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으니까 하는데 거기에 들어온 자본은 일본인가? 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런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문화적 상황이 좀 제가 요즘 많죠,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게 그 테트리스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을 했는데 좀 당황스러운 게 지금 이 시대에 뜬금없는 미국 영화에
냉전 체제의 시대가 나와요. 맞아요. 러시아와 미국의 대립 중간에 그 안에 일본이 있어. 일본이 또 나와요. 그러면서 영화의 중점적인 이야기는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그 사회주의 안에서 한 개인이 만들어낸 창출되어지는 게 무산되어지고 사회주의 안에 비리와 그 깨끗이 않은 그런 것들을 계속 투영을 시켜요. 그리고 그 중재 안에서 물론 미국 기업들의 그 비리는 보여주지만 중재할 때 이분이 이제 일본 분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게임을 팔아요. 근데 그 안에 영화 속에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으로 나와요. 그게 좀 지금은 상상할 수 없겠지만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얘기한다는데 그게 이게 역사적 사실인가요? 사실에 기반은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뭐 횡령 이야기가 나오고 이건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문화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매우 이게 전쟁하고도 비슷한 거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어떻게 뭐 패망한 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이런 느낌이 나요. 그 돈을 번 게 네. 냉전 시대에 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본은 위대하다. 그리고 공산주의 지금 되게 묘해요. 지금 미국과 거대한 나라가 지금 대립 관계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중국은 좀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묶어가지고 악의 카르텔을 만들기 위한 헐리우드의 새로운 프레임이 시작되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민낯을 보여주는 게 지금 현 미국 정부의 민낯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 얘기하신 것처럼 일본 제국주의가 시작된 게 노동력 착취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인건비를 거의 안 주고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그렇죠. 마진이 올라가는 거예요. 마진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을 세뇌를 시켜야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래처럼 섞이지 않는다는 이런 계속 학교에서 그렇게 시키는 거죠. 빨리빨리를 조장하는 나쁜 민족성이 있고 저열됐기 때문에 여기 협동 정신이 없는 민족이라고 세뇌를 시키는 거죠. 아닌데. 네. 그게 이제 일정 강점기 때부터 계속 그런 마치 일본 사람들이 와서 한국의 영어를 가르쳐주는 똑같은 것처럼 그런 교육이 시작된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을 뭉칠 수 없는 모래알갱이 같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 처음에는 너희는 뛰어나지만 뭉치면 다 깨진다. 이게 세뇌가 된 거. 30년 동안 세뇌가 된 거예요. 촛불을 보면 알잖아요. 맞아요. 쓰레기 하나 없잖아요. 우리가 그 월드컵 때 우리가 응원할 때 맞아요. 그걸 보면 알잖아요. 그게 우리의 진짜 국민성인데 그거를 계속 그 교육이라는 프레임으로 짜가지고 세뇌시키죠. 아, 그게 일제시대 때 시작이 됐던 거였군요. 예, 그 세뇌가 어릴 때부터 세뇌를 시켜야만 코끼리가 어렸을 때 쇠사슬로 묶어 놓지만 그 다음에는 크면은 쇠사슬로 안 묶어도 도망을 못 가요. 끊을 수가 있지만 못 끊거든요. 그게 이미 어릴 때부터 계속 이야기되고 만들어지면 그게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 국민은 모래알과 같아서 네. 뭐 이렇게 했다는 게 일제강점기 때라고 하는데 네. 다시 뭉칠 수 있었던 건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 때문이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게 다시 우리 국민을 뭉치게 한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게 그 정권이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이제 우상화라고 하면서 북한을 프레임을 갖는 게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승만 동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박정희 동상을 만들고 있고 동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행태는 뭐 링컨 정도 되거나 아니면 뭐 이순신이나 김일성 뭐, 이 정도. 김일성은 만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뭐죠? 첫 번째 해에서 만들어낸 그렇죠. 어떻게 창조자잖아요. 한 국가의 탄생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승만이라는 존재가 대한민국 국가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게 괴이한 현상이죠. 마치 일본에서 그 존경하는 수상각하, 천황각하의 동상 신격화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 천황의 신격화를 통해서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세습하는 자들이 자신의 이기심을 만들어내서
분열을 시키고 그 계급화를 만들어내야만 그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소수가 전체를 규합할 때 우상화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근데 그 나라 국민들은 네. 그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민들한테는 사실 제국주의의 그게 네. 저는 먹혔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절대 그게 먹히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대한민국은 국가가 찬탈 당하거나 이런 적은 있었지만 단 한 명도 거기서 짓밟히지 않아요. 항상 일어나요. 짓밟힌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불악지. 자신의 주머니를 위해서 내 이웃을 팔아먹는 자들이 도덕적 가치를 포기한 자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그런 거 보면 네. 그러네요. 그런 도덕적 가치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제가 이제 웃을지 안 웃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군사 한 명이 이제 무인도에 표류가 됐어요. 근데 그 무인도가 이제 식인종들만 사는 곳이에요. 그 몇 명 안 되겠죠. 살아봐야. 근데 이 일본 군인이 우길기를 앞세우면서 2차 세계대전에서 설명을 해요. 자기 나라가 정말 거대한 국가고 전 세계에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고 그리고 식민화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더욱더 뛰어난 인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수많은 전쟁 중에서 정말 우리에게 거슬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게 2차 대전에 그 명백한 현실이고 우리는 그 주권 국가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식인종이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죽인 거냐고 그랬더니 얘가 얘기를 해요. 정말로 많이 죽었다고. 그러면 식인종이 그 일본 군인한테 그래요. 그럼 한 5명 정도 죽인 거냐고. 이게 이제 문화적 차이인 거예요. 문화적 찬탈이라는 것은 자기를 과시해요. 가서 위대하다고. 위대한 게 뭐? 결론은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그쵸. 사람 죽이지만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미개한 종족들을 우월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우린 죽였다고 얘기할 때 식인종이라고 이자들이 말하는 식인종이라는 표마된 사람들은 5명 정도 죽이면 많이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자기가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죽이면 정말 많은 사람들 죽여요. 히틀러가 죽인 것처럼. 안 웃겨요. 그러면, 안 웃기지만 그러면 이해는 돼요. 또 그러면 이 식인종이라는 사람은 왜 일본이 봤을 때 미개하니까 그러면 얘는 다시 또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도대체 니네는 먹지도 않을 건데 왜 죽이냐고. 그랬을 때 그 일본 우길기를 든 자가 도대체 무엇라고 얘기를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그 무시했으니까 그 식인종을 무시했으니까 무시하면서 무슨 말을 했겠죠?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해요. 도덕적인 가치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요. 마치 미국에서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그래요. 개척? 그건 개척이 아니고 그건 살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 신대륙도 아니고 인디안인이라는 사람들이 토착민이 살고 있는데 가서 죽이고 몰아서 텐트 치고 그곳에서 살게 만드는 거. 일본이란 제국주의의 가장 표본이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을 좋게 만들어 주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건 그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지만 이들의 가치는 뭐 너희를 열등한 너희 민족들을 우리와 같이 인간의 어떤 계급이 있을 수가 없는데 월등한 인간으로 니를 개조시켜 주겠다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건 인류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치거든요. 그러면은 뭐 식인종이 이해를 합니까? 아니죠. 다시 식인종한테 인간은 음식인데. 그렇죠. 근데 먹지도 않을 걸 죽이는 저 자들을 봤을 때 오히려 더 이게 제국주의와 그 안에 살고 있는 토착민과의 이게 갈등의 시작이 그런 거죠. 섬에 들어가서 뭐 하버드나 이렇게 들어간 애들이 섬에 들어가서 자기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제가 배를 10척을 살 거고 100척을 사서 여기다가 콘도도 짓고 발전을 이룩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또 물어봐요. 그 아이한테, 그 일본 경제인한테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 그 다음엔 뭐 할 거냐고.
그러면 나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러면 그 돈 많이 벌고 그 이로운 일을 한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다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엔 나도 이렇게 배 한 척 사가지고 시름 없이 낚시나 하면서 이렇게 살겠다고. 그러면 할아버지는 얘기하죠.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 예, 그렇죠. 토착민과 침략자의 생각의 갈등이 그거죠. 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와서 친절함으로 다가와서 일단은 다 죽이는 거죠. 그러네. 잉카 제국도 그래서 뭘 뺏어가는 거고. 그래서 세계적인 판도가 거대한 깡패 미국, 꼬봉이죠. 깡패가 아니고 꼬봉이에요. 일본이라는 꼬봉이라는 자들이 모여서 뭐 인류의 평화를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인류의 평화는 지금 누가예요? 사우디가잖아요. 사우디의 핵심적인 인사가 인샬라예요. 그쵸? 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신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인간. 우리는 신과 동격이 아니고 신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 이게 원래는 헐리우드과 미국에서 원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항상 우주적인 보안관을 만들잖아요. 슈퍼맨을 만들고 지구의 평화를 주창하는 자들이 네. 사라졌잖아요. 꼭 전쟁이 나건 무엇을 하건 신경을 안 쓰고 군사훈련만 하고 있고 맞아요. 어디 사우디에 있는 자들이 그중에 가장 화친을 하고 평화를 일으키는 게 또 누구예요? 중국이잖아요. 뭐 일본 사람들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막 물어보고 하던데 제가 알고 있는 일본 국민들 일부는 정치에 관심이 진짜 없거든요. 역사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70%는 관심 없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 이 네. 매스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변해갈까봐 너무 걱정이 되지만 그들이 던져주는 그 헤드라인, 네. 그 주제, 그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한민국 지금의 대통령은 어때로 그냥 끝나버리는. 네. 그걸로 끝나고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네, 야구에 네. 밀렸다 뭐 이런 방송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전에 말씀하셨던 스포츠와 뭐 이런 공연과 이런 걸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린다고 했잖아요. 전형적으로 그게 되고 있는 나라거든요. 네네. 그러니 관심이 없지 정치에.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속국이 된 적은 있을지 모르나 한 번도 거기에 속한 국민은 없었다. 그렇죠. 항상 국민은 항상 제일 앞에서 외구에 침탈할 때 제일 앞에서 그 돌멩이들로 싸우고 맨주먹으로 싸웠고 정치적 리더들은 항상 도망을 갔거든요. 그쵸. 그게 지금 현실이고 그런 일본보다 지금 외교적 정책을 더 못한다는 게 좀 가슴이 아프죠. 어떻게 저들보다 못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이제 뭐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정치에 대한 이야기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돌아가는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현재 사회적 현상 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네. 총선이 끝나고 나면 네. 아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총선이라는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는 말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이대로 가서 그냥 많은 쏟아지는 이런 언론들과 이런 거에 사람들이 감각이 무뎌져서 내년 총선에 또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하거나 내지는 옳은 판단을 하더라도 지금 현 정권이 이어지게 되면 내년 총선 이후에는 그냥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살기 힘든 지금은 눈치라도 보죠. 총선이 있어서 눈치라도 보는데 네. 내년 총선이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나는 얼마나 힘들어질까 이런 두려움이 사실은 있어요. 정치적인 이제 춘추 전국시대가 아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이제 진보는 제가 없다고 이렇게 제 스스로 개인적인 판단을 자꾸 얘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 양당 체제예요. 양당이란 두 개의 당 안에 정말로 많은 가치관이 있어요. 민주당에는 민주당의 색깔, 민주당이 아닌 자들이 민주당에 있는 거고, 국민의힘에도 국민의힘이 아닌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들이 원래는
두 개나 세 개로 쪼개져 있어야 될 상황인데 이들이 모인 건 단 하나예요. 자기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대한민국 정치인의 장고를 보면 됩니다. 어마어마하던데? 네. 장고가 많은 자들이 과연 청렴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린 의문을 제시를 해야 돼요. 예수가 그랬잖아요. 재산의 절반을 팔고 나눠주고 자기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거거든요. 정치는 하나의 분배에 대한 철학이에요. 자기 재산이 1,000억 정도 있어요. 그 사람이 분배라는 개념을 알까요? 분배라는 개념을 안다면 1,000억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독립운동을 후원하던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독립운동하시는 분들에 돈을 줬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경제적인 상황을 누가 보상을 해줘요? 왜? 국가 안에서 법이라는 거를 입법을 하는 자들의 장고의 지금 현재 상태가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인 집단적 이기주의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100여 명의 자기 안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뭐 10% 정도 사람은 가장 앞에서 바른 얘기를 해요. 격탁양청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도 이제 맑게 만들지만 맑게 만드는 건 한계점이 있어요. 왜? 50% 이상이 넘어가줘야 1%의 미학이라는 게 있어요. 0.7%의 미학이 아니고 네. 0.7%의 파워를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청렴 지수는 그 사람의 장고 현황이에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장고가 한 20억 정도 있어요. 근데 뭐 국무총리는 뭐 600억 갖고 있고. 대통령은 5억인가 얼마 있고, 그 대통령의 부인은 70억인가? 뭐 700, 하여튼 그만큼 있고 해서 막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 초반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왜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인육을 팔고 있다는 생각이 드냐면 1번 그들의 장고를 보라. 2번 그들이 직업적으로 자신의 직업이 입법하는 자들이에요. 과연 5년 동안 그들이 4년 동안? 4년죠. 4년 동안 그들이 입법을 과연 몇 개나 했을까? 자, 그들이 늘상 하는 행태는 현수막밖에 없어요. 현수막, 고양시에 깔린 현수막 중에 과연 믿을 수 있는 현수막이 몇 개나 될까요? 정치인의 현수막. 맞습니다. 잠실에 깔려있는 현수막 몇 개나 진실이 있을까요? 늘 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무슨 예산을 1,000억을 가지고 왔대요. 구에서 무슨 100억을 자기가 유치를 했다고. 유치했는데 그거는 구에 정말 쓰여지나? 그게 이제 정치인의 현수막. 그게 그 사람들의 정치의 민낯이고요. 그 다음에 그 민낯의 실질적인 고증은 그들의 잔고예요. 사회적 환원, 정치에 입문하거나 정치를 한다는 거는 분배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는 거거든요. 그게 복지고 아름다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향성이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잔고가 그렇게 많아지고 높아질수록 그들이 하는 행태는 정육점에서 돼지고기, 양고기, 소고기를 팔아야 되는 자들이 국민의 살, 노동자의 피, 어린아이들의 미래를 갉아먹고 조각내어서 팔고 있는 그런 델리카테슨의 그런 자들인 거죠. 인육을 팔면서 블랙마켓이라고 포장을 하고. 그러네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이고 암울하기 때문에 곧 밝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도 더 재미있고 네. 다양한 소재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는 안 하셔도 구독과 후원은 사랑입니다. 어쨌든 이번 한 주도 희망차고 또 사랑과 연대의 힘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대는 촛불이 연대였고요. 월드컵 때 우리가 국기를 드는 게 연대지. 네. 무슨 이상한 곳에 욕을 하거나
이건 연대는 아닌 것 같아요. 진정한 연대는 희생, 쓰레기 하나 남지 않고 우리가 모여서 대한민국을 외치는 게 진정한 우리 시대의 연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씀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KTN 생각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